반갑습니다. 역사 이정영입니다. 자, 이번 14번 학습지에서는 고려 전기의 국내 상황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14번 고려 전기의 국내 상황 학습지는 15번 고려 전기 대관계 학습지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시면 하늘색과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하늘색과 형광펜을 키워드로 해서 14번 학습지와 15번 학습지를 서로 연결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고려전기 국내 상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번 학습지에서 우리는 고려의 통일과 국가 기틀 확립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고려 초, 태조, 광종, 성종이 고려라는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말했죠. 자, 이렇게 고려의 기틀이 어느 정도 완성된 상황에서 고려 초 외교의 모습은 두 가지 모습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15번 학습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고려 초 외교는 북진 정책 그리고 친송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진 정책과 친송 정책의 결과 고려는 거란족과의 전쟁을 겪게 됩니다. 거란의 총 3차례에 걸친 침입을 고려는 성공적으로 그리고 막아내게 되었습니다. 거란의 3차례에 걸친 침입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고려는 안정을 되찾고 나라 내부에는 평화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안정을 되찾고 평화의 시대가 열린 고려, 본격적인 문벌귀족 사회 형성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문벌귀족 사회 형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2번 학습지에서 광종이 과거 제도를 실시했다 라는 내용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성종이 유교 정치를 실시했다라는 내용 또한 공부했습니다. 광종의 과거제 실시, 그리고 성종의 유교 정치 실시 결과 호족, 그리고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본격적으로 고려의 관직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고려의 관직에 진출하게 된 이들은 문벌귀족이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지배층을 형성하게 되었는데요. 문벌귀족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고위 관직자를 배출한 집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고위 관직자를 배출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권력을 차지했다라는 뜻도 될 것입니다. 문벌귀족이 어떻게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권력을 차지했는지를 그 특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 음서제도를 통해서 고위관직을 차지하였습니다. 과거 일단 유교 경전에 대한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임명하는 제도였습니다. 자, 과거 시험에 응시한 A 그리고 B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A의 경우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공부를 했죠. 반면에 B는 문벌귀족 출신의 자제입니다. 아주 강력한 집안의 지원을 얻어서 공부에 부족함이 없이 경제적인 부족함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평범한 집안 출신의 A와 문벌귀족 집안 출신의 B가 과거를 응시한다면 합격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은 아마 B가 될 것입니다. 문벌귀족 집안 출신의 자녀가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서 과거에 합격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과거에 합격할 확률이 높다 보니까 고위관직에 진출할 확률 또한 훨씬 높았겠지요. 결과적으로 문벌귀족 출신이라고 하는 훨씬 더 좋은 출신의 자녀가 좋은 출신의 인물이 계속해서 정치적인 권력을 잡기 유리한 사회 모습이 점차 형성되어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과거 시험이 아니라 애시당초 5품 이상 고위관직의 자녀에게 자동으로 벼슬을 주는 음서를 통하게 되면 문벌귀족 출신의 자제가 자연스럽게 높은 관직에 오르기 훨씬 더 쉬웠지요. 이런 과거 음서를 통해서 문벌귀족 출신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정치 권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토지, 많은 양의 토지, 그리고 녹봉을 통해서 녹봉이란
관리가 국가로부터 받는 이제 급여를 말하는 겁니다. 토지, 녹봉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계속해서 취하였고요. 이런 정치 권력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을 다른 가문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벌 귀족 가문끼리끼리 혹은 왕실과 문벌 귀족 가문끼리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들만의 결혼을 통해서 권력을 다른 가문에게 나눠주지 않고 독점하였던 것이죠. 이런 과거음서를 통한 고위관직 차지, 토지 독봉을 통한 경제적 이익, 그리고 끼리끼리의 혼인관계를 통해서 이들은 권력을 유지하였고 계속해서 고위관직자를 배출하는 문벌 귀족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인물은 썩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벌 귀족들이 권력을 나눠주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독점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그 고려 사회, 문벌 귀족 사회 내부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 고려 사회 내부의 문제점들 앞으로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이 조금씩 쌓이다가 결국 폭발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점이 폭발하게 되는 사건을 이제부터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바로 그것이고요. 자, 지금부터 그 내용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문벌귀족 사회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고려의 국제 정세는 어떠했는가? 세력이 커진 여진족이 12세기 초반 고려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는 윤관의 건의로 별무반을 편성하여서 여진족을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축조했다가 여진의 간청으로 인해서 동북구성을 반환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15번 학습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여진과의 충돌 상황 속에서 1126년 이자겸의 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자겸의 난의 발생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겸은 경원이 씨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경원이 씨 가문은 오랜 기간 동안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권력을 독점해 왔습니다. 그 모습을 학습지 뒷면에 있는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이자겸 때에 이르러서 이자겸은 15대 임금 예종, 16대 임금 인종의 장인어른을 함으로써 권력을 다른 문벌귀족 가문을 제치고 권력을 독점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인종대에 이르러서 경원이 씨 가문의 이자겸에게 어마어마한 권력이 집중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고려 임금이었던 인종은 이자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권력을 되찾아야 했었죠, 왕으로서. 인종은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시도하지만 그 시도는 실패로 끝이 납니다. 오히려 이자겸이 우수한 무신관리였던 척준경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인종의 권력을 더 빼앗아 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이자겸은 더 이상 고려 내에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이자겸이 권력을 장악한 이 시기 15번 학습의 내용입니다. 새롭게 세력을 성장하여서 금나라를 건국한 여진은 고려에 대해서 군신관계, 임금과 신하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자겸은 금나라의 군신관계를 받아들일 것인가 고민하였죠. 그리고 고민 결과 금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고려는 신하국가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느냐? 이자겸의 입장에서는 고려라는 나라는 이미 그 주요 권력이 본인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고려 내 대부분의 권력을 이자겸 본인이 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굳이 새롭게 떠오른 강대국이 금나라의 비위를 거스려서 금나라와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자겸은 자신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금나라와 군신관계를 체결하였습니다. 15번 학습지의 내용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한편 이자겸에 의해서 권력을 빼앗기고 허수아비 임금이었던 인종은 이자겸을 제거하기 위한 다시 한번 시도에 돌입합니다. 이때 이자겸과 함께 편을 들었던 우수한 무장인 척준경을 인종은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게 되고요. 결국 이자겸을 제거하고 이후 척준경도 쫓아냄으로써 경원이 씨 가문이 오랫동안 권력을 잡고 있던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이자겸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이자겸의 난 결과 경원이 씨 가문은 몰락하였습니다. 이자겸도 제거되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문벌귀족 사회 그 자체가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자겸, 경원이씨 가문은 무너졌지만 문벌 귀족들이 지배하는 고려의 사회 모습은 그대로였고 문벌 귀족들은 계속해서 권력을 나눠 가지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문벌 귀족 사회는 분열하게 되고 문벌 귀족 사회의 분열을 틈타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자겸에 의해서 금과 고려 사이에 군시관계가 맺어진 상황 속에서 발생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자, 그 과정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겸의 난 이후 고려의 권력을 쥐고 있던 기존의 문벌귀족 세력, 이들을 개경 출신의 개경파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개경파에 맞서서 새롭게 관직에 진출한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서경 출신 인물이 많다라고 해서 서경파라고 합니다. 기존의 권력을 잡고 있던 개경파에 대해서 새로운 관리들인 서경파가 도전하였는데요. 이들의 대립 내용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에 보면은 개경파와 서경파의 주장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김부식으로 대표되는 문벌귀족 세력 개경파입니다. 묘청으로 대표되는 신진 세력 서경파입니다. 자, 서경파는 기존의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을 버리고 새로운 수도를 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묘청 등의 신진 세력은 고려의 새로운 수도로 옛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 즉 서경을 수도로 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수도로 옮기는 문제였지만 사실은 이 서경파의 서경천도라는 주장은 개경파의 뿌리를 뒤흔드는 아주 공격적인 주장이었죠. 이미 오랜 기간 개경에서 권력을 잡고 문벌 귀족을 형성하고 있던 이들에게 개경을 버리고 새로운 수도를 정하고 옮기자. 새로운 수도로 서경을 정하고 수도를 옮기자라고 하는 주장은 개경파 문벌 귀족들의 권력을 빼앗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경천도를 반대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경천도 그리고 서경천도 반대의 정치적 주장이 대립하는 것이었지만 그 속의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으로 대표되는 문벌귀족 세력은 오랜 기간 유교를 사상적 기반으로 하는 보수적 세력이었습니다.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 대신에 기존의 것을 안정적으로 추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반면에 묘청 등의 서경파는 개경파가 차지하고 있던 고려의 현실을 바꿔야 된다. 개혁적인 주장을 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서경으로 천도하기 위해서 풍수지리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우리는 11번에서 풍수지리설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산이나 땅이나 물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학문이라고 했죠. 풍수지리설에 따라서 서경파는 서경이야말로 앞으로 고려가 나라의 힘을 키우기에 훨씬 더 알맞은 땅이다라고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문벌 귀족에 대한 신진 세력의 도전, 개경파에 대한 서경파의 도전. 자, 이들은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이미 권력을 잡고 있던 개경파는 금나라에 대한 4대 관계, 4대란 큰 나라를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금과 고려 사이에 맺어졌던 군신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서경파는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기 때문에 북진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즉 금나라 공격을 주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우리 고려는 황제 국가로서 황제 칭호를 쓰고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연호 또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런 개경파와 서경파의 대립 가운데에서 결국 묘청의 서경천도 주장은 개경파의 반대로 실패하게 됩니다. 1135년 묘청 등 서경파는 결국 개경파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를 묘청의 난이라고 하고 이 묘청의 난을 김부식 개경파의 대표인물이죠. 개경파의 대표인물이었던 김부식이 진압하게 됨으로써 개경파와 서경파 사이의 대립은 개경파의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학습지 뒷면을 보시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그리고 묘청의 난 과정에서 서경파가 차지했던 세력 범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를 보시면
묘청과 김부식으로 대표되는 서경파와 개경파 사이에 의견 차이가 나타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각자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문벌 귀족 세력 개경파에 도전했던 서경파의 운동, 서경파의 주장,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문벌 귀족 세력은 계속해서 권력을 차지하는데 성공하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문벌 귀족의 권력 독점으로 인한 사회 모순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벌 귀족 사이의 모순이 점점 심해지다가 결국 1170년 무신들의 무신정변이 발생하게 되고 문벌 귀족들은 완전히 권력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문벌 귀족을 대신하여 새로운 지배층이 등장하게 되니 바로 무신이 그들이었습니다. 무신정변 그리고 무신정권을 키워드로 14번과 15번을 다시 한번 또 연결짓길 바라고요. 무신정변, 무신정권을 기준으로 시작되는 고려 후기에 대한 내용은 16번 학습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4번 학습지 고려전기 국내 상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인 15번 학습지 고려전기 대해관계를 공부한 이후 14번과 15번을 연결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5번 학습지 계속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계속 화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